안녕하세요, 보리남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저도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쉬는 직장인인데요. 주중에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 있다면 주말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최대한 책 한 권을 읽고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쉬는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 챕터 하나라도 읽고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인생의 도서책이라고 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챕터 하나만 읽고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서를 다 읽었지만 그리고 여러 번 읽었지만 영상을 올림에 있어서 챕터 2도 읽고 끝맺음을 짓는 게 어떨까 하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야마 아마리 지음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스스로 부여한 여명은 앞으로 1년. 더 이상의 삶은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인생의 마지막 날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낌없이 불태우리라. 그리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 생각이 그저 한순간의 충동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날이 밝은 뒤에 더욱 확실해졌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나는 간밤에 품었던 그 막연한 계획을 다시 끄집어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나는 간밤에 품었던 그 막연한 계획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에 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돈은 도대체 얼마쯤일까? 물론 수중엔 땡전 한 푼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30 이후의 삶을 위해 돈을 모을 필요는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버는 돈은 오로지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식비를 줄여 매일 조금씩 절약하면 아주 저렴한 비행기 티켓이나 싸구려 호텔쯤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도 없다. 나의 목표는 라스베이거스 관광 따위가 아니다. 원 없이 사치를 즐기다가 마지막 날 카지노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승부를 펼칠 것이다. 원 없이 사치를 즐기다가 마지막 날 카지노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승부를 펼치는 것이다. 그러자면 큰 돈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1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나는 옷을 걸치고 곧장 근처 넷카페로 달려가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고수익. 곧이어 검색 결과가 주르륵 뜨기 시작했다.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유흥업, 소자본 창업, 긴자 호스티스. 잠깐, 긴자 호스티스? 거기서 시선이 딱 멈췄다. 말로만 들어봤지 긴자의 고급 클럽에는 가본 적도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거긴 마치 다른 우주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 검색창에 긴자 호스티스라고 입력한 뒤 검색 결과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런 직업을 놓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순간이 있는 것 같다.
30살이 되는 날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결심,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맞이할 거라는 다짐은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졌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스틱스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만일 내 주변에 어설프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건 그런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였고 나의 밑바닥 현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주어진 나만의 삶을 충동적으로 살아버릴 자유도 있었다. 1년 뒤에 죽기로 결심한 여자에게 그런 자유조차 없다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검색 결과를 읽어가는 동안 긴자라는 그 이질적인 세계가 점점 익숙하게 느껴졌다. 라스베이거스처럼 거기도 역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세계였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긴자의 고급 클럽과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다. 긴자? 그런 호화로운 세계에 몸을 담그면 라스베이거스와 좀 더 가까워지겠지? 게다가 호스티스라는 직종은 밤일일 테니 어쩌면 파견 사원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 아무런 자격증도 재능도 없는 내가 최단 기간 내에 라스베이거스행 자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야 한다. 긴자의 클럽은 지인의 소개 등 아름아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호스티스를 모집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넷카페를 나섰다. 이상하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지만 거리의 자동차와 건물들, 오가는 행인들, 그리고 가로수와 하늘 모두가 좀 더 선명해 보였다. 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만치 거리를 두고 있던 세상이 어딘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무엇보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음모로 인해 몸과 마음이 바짝 조여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나에게 계획이란 게 생겼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생긴 것이다. 계획, 목표, 그런 게 이토록 대단한 것이었나? 시야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걸음걸이마저 확 바꿔버릴 만큼 힘이 있는 것이었나? 아니, 어쩌면 나의 계획이란 게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주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은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보는 거다. 죽을 각오로 말이다. 어떻게 오셨나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의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호스티스 모집 광고를 보고 왔어요. 그러자 직원은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잠시 후 직원은 나를 어느 화려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거기엔 마담인 듯한 여주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에 완전히 주눅들고 말았다. 마담은 단 1초 만에 모든 판단을 끝내버린 눈치였다. 나머지는 그저 예의상 던지는 질문일 뿐이었다. 몇 살이죠? 이런 일 해본 적 있나요? 호스티스가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에는 이미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대기업 입사 면접을 치르듯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게 다였다. 마담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다. 좀 더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답니다. 가서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찾아보면 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으니까. 대짜였다. 물론
처음부터 단박에 채용되리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여긴 정말 친절한 클럽이었다. 이후 5군데를 더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순진했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못생긴 외모는 제쳐두고라도 30 가까운 나이에 체중은 70kg이 넘는 여자를 어느 클럽에서 써주겠는가.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는 듯 기막히다는 표정을 짓는 것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면전에 대고 거울도 안 보고 삽니까? 라는 말을 내뱉기 일쑤였다. 누가 당신 같은 여자랑 술 마시자고 몇만 원씩 지불하겠어.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유리 파편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팠다. 태어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존심을 짓밟혀 보긴 처음이었다. 사실 나이나 외모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내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러고도 긴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겠다니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 퇴짜를 맞을 때마다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했고 모집 광고 하나만 보고 긴자거리에 들어선 나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메모에 적힌 마지막 클럽에서도 실패한 뒤 나는 쫓겨나듯 긴자거리 한복판으로 내몰렸다. 거리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행인들로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나 따윈 안중에 없었다.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나는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아무렇게나 휩쓸려 갔다. 어이 아가씨!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2번째인가 3번째 클럽에서 잠깐 봤던 검은 옷의 중년 남자였다. 무슨 일이지? 뭘 두고 왔나? 나는 눈만 깜빡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클럽 말이야. 아직 못 구했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줄까? 나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다. 그래,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아니, 정식은 아니고 다음 호스티스가 올 때까지 임시직일지도 몰라. 괜찮아요. 일만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아요. 나는 무턱대고 남자의 뒤를 따랐다. 걷는 동안 혹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건 아닌가 겁도 났지만 그래도 불안보다는 기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사고 능력이 떨어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1년이라는 데드라인이 남다른 각오를 갖게 만든 것이다. 그래, 앞으로 딱 1년뿐이야. 망설이거나 고민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극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1년 뒤면 해방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으로 나는 검은 정장의 사나이를 계속 따라갔다. 남자는 몇 미터 떨어진 어느 빌딩으로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다. 복도 양쪽으로 육중한 문들이 줄지어 있고 네온으로 장식된 간판과 큰 화병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어둑하면서도 은은한 조명 사이로 계속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클럽 사와라고 적힌 곳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마담, 일하고 싶다는 아가씨가 있어서요. 남자가 말하자 기모노 차림의 요염한 여성이 나타났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여인이었다. 아름답다. 나는 감탄했다. 사람들은 흔히 20에서 30대의 늘씬한 여자들을 보면 꽃처럼 아름답다고 함부로 떠들어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직 그 연륜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가 아닐까? 나는 그 마담에게 호감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마담의 표정은 굉장히 복잡했다. 꽤 재밌는 아가씨를 데려왔군. 그렇게 애둘러 표현했지만 아무래도 내 외모를 보곤 곤란해하는 게 분명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처음인데다 술마저 전혀 못 마신다는 말을 듣고는 한숨을 내뱉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이젠 낙담하는 데에도 이골이나 있었다. 그때 남자가 다시 한번 밀어붙였다. 호스티스들이 연거푸 그만두는 바람에 일손이 많이 딸린다면서요. 그건 그래. 하지만 이 아가씨 지금은 이래도 금세 바뀔 겁니다. 믿고 한번 시켜보시죠. 나는 남자를 힐껏 쳐다봤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생전 처음 보는 나를. 물론 그때는 클럽마다 소개료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소개받아 일하게 되면 중개인에게 수만엔에서 때론 수십만 엔씩까지 지급해야 한다. 결국 남자가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인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머릿수는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마담은 한숨을 길게 토해내고는 그래, 그러자. 다음 호스티스를 찾을 때까지만 대타로 하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해냈어. 나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세상에, 내가 긴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마담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가씨한테 1급 1만 엔을 다 줄 수는 없어. 8,000엔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지? 긴자의 호스티스는 1급이 기본 1만 엔이며 그 밑으로는 받는 호스티스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파견 시급은 1,350엔, 매일 8시간 정도 일해도 한 달에 쥐는 돈은 약 21만 엔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 4시간만 일해도 8,000엔, 주 4일 출근에 월 12만 8,000엔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낫일과 겸하면 월 34만 엔 정도까지 벌 수 있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마담은 곁눈질로 내 몸을 슬쩍 훑어보며 물었다. 지금 몇 킬로그램이야? 갑자기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73킬로그램인데요. 거기서 20킬로그램만 빼면 1만 엔으로 올려줄게. 열심히 해. 네! 살면서 그렇게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해보긴 처음이었다. 온종일 긴자의 클럽을 돌아다니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한순간에 보상받은 것 같았다. 가명은 뭘로 할래? 가명이요? 마담은 어이없어 했다. 가게에서 쓰는 이름 말이야. 별명 같은 거.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연예인들처럼 내게도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아마리로 할게요. 아마리? 예, 나머지 여분이란 뜻의 아마리. 그러자 마담은 또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다른 호스티스들은 린, 유리카, 아키오 같은 귀여운 이름을 사용하지만 나는 덤으로 들어오게 된 나머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반은 자아적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머지 삶. 나에게 부여한 1년치 여분의 삶. 그래도 막상 또 하나의 이름이 생기자 왠지 기분이 좋았다. 예전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긴자의 호스티스가 되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운 뒤에야 나는 내게 닥친, 아니 내가 선택한 변화를 비로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줄곧
패배자로 살아오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 없었던 라스베이거스를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삼았다. 생각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긴자의 호스티스 클럽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어 직접 찾아간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인가? 거듭되는 태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외모, 이런 몸매로 클럽에 채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제야 피부로 와닿았다. 정말이지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무모하더라도 일단 작정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원래의 나라면 좁은 방바닥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수십 채의 집을 짓고 허물며 게으른 몽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였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몽상은 그저 몽상일 뿐이었는데 그런 내가 최초로 몸을 움직였다.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여 본 것이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다시 불을 켜고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뒤 인생의 정점까지 가는 동안 나의 신조처럼 지키고 싶은 한마디를 적었다.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다. 낮엔 평범한 회사원, 밤엔 긴자의 호스티스. 나는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중 생활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무렵 회사에서는 가끔 야근 명령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퇴근 후 곧바로 긴자에서 일할 수 있게끔 집에서 가깝고 야근이 없는 회사로 파견지를 변경했다.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 근무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파견 사원의 메리트는 처음으로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 근무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파견 사원의 메리트를 처음으로 마음껏 활용한 것이다. 이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긴자의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된다. 첫 근무까지 며칠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꼼꼼히 준비해둬. 그러면서 마담은 준비해야 할 목록을 일러주었다. 호스티스는 갖춰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다. 먼저 의상부터 장난이 아니다. 나이든 마담은 기모노를 입지만 그 밑에 호스티스들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드레스로 몸을 휘감아야 하고 그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이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소한 2-3벌 이상이 필요했다. 그래도 클럽 사원은 나은 편이었다. 다른 클럽에는 반드시 새 드레스를 입고 와야만 하는 뉴 드레스 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만큼 버는 돈도 많겠지만 수입이 많을수록 지출도 많아지는 것이 이곳 긴자의 방정식일지도 모른다. 여하튼 나로서는 어떻게든 초기 비용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싼 드레스를 찾으려 해도 도대체 어디서 파는지, 한 벌에 얼마나 하는지 통 알 길이 없었다. 긴자의 유명 백화점에 있는 파티 드레스 코너에 갔더니 그저 그런 드레스인데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비쌌다. 더 큰 문제는 가격보다 사이즈였다. 당최 내 몸에 맞는 빅 사이즈 따윈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또 한 번의 나의 빌어먹을 외모가 슬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죽어 있을 시간이 없다. 결국 나의 충실한 정보통 역할을 해주는 넷카페로 달려가 인터넷 쇼핑몰을 샅샅이 뒤졌다. 77, 88,
99, 100. 유명 백화점에서는 결코 취급하지 않는 빅 사이즈가 저요 하며 올라왔다. 나는 저렴하면서도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원단과 디자인을 찾아 두 벌을 주문했다. 다음은 드레스에 맞는 구두를 찾아야 했다. 선배 호스티스들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늘고 뾰족한 힐을 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아하게 걸어다녔는데 내 눈엔 고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가느다란 힐이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나는 이번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굵고 낮은 굽의 펌프스를 구입했다.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값싼 제품으로 대충 갖췄다.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출이다. 앞으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 자, 드레스의 구두에 액세서리까지 장만했다. 또 뭐가 필요하지? 참, 화장 도구도 한 세트 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파운데이션과 아이브로우 펜슬만 쓰면서 거의 민낯에 가까운 화장을 했지만 긴자에서는 어림도 없다. 이젠 뷰티 잡지를 펼쳐놓은 거울 앞에서 화장 연습을 해야 했다. 완전 생고생이다. 특히 속눈썹은 난생 처음이라 엉뚱한 부위에 붙이는 바람에 뗐다 붙였다를 반복해가며 진땀을 흘렸다. 그러는 사이 호스티스로 데뷔하는 날이 점점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와 밤 늦도록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 연습을 했다. 처음엔 색조 화장이 서툴러 빨강, 파랑 등 원색으로만 화려하게 범벅을 하는 바람에 영락없는 삐에로가 되어버리곤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능숙해져 갔다. 밋밋했던 얼굴이 차츰차츰 그래도 봐줄만 해지자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 세월 동안 의식 맨 밑바닥에 내팽겨쳐 두었던 여성성을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었다. 머리 손질도 맹 연습을 거듭했다. 고급 클럽들 중에는 매일 출근 전에 의무적으로 미용실에 들려야 하는 곳도 많다. 머리 손질에만 매일매일 3,000엔 정도를 들인다. 클럽 사화에서도 물론 미용실을 장려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 덜어는 능숙한 솜씨로 직접 손질을 하기도 했다. 물론 나도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는 밤마다 헤어 카탈로그를 손에 쥐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세팅 방법을 익히고 또 익혔다. 드디어 호스티스 데뷔 첫날 오후 5시 땡 하자마자 나는 회사에서 나와 번개같이 집으로 달려갔다.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 손질까지 1시간, 그리고 전철에 뛰어올라 개점 30분 전까지 클럽에 도착. 빈방에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묶어 올린 뒤 하늘색 롱드레스를 걸쳤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안에는 처음 보는 내가 서 있었다. 비록 다른 호스티스들이 입고 있는 고급 드레스에는 발급에도 못 미칠 만큼 싸구려일지라도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니 왠지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20대 중반 이후로 몇 년 동안 멋과는 아주 동떨어진 생활을 해왔던 나로서는 참으로 설렐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클럽 사화에 종사하는 호스티스는 모두 25명이며 상주 호스티스는 15명 남짓이다. 최고급 클럽이라기보다는 마담의 인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늑한 분위기의 중급 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나도 이 클럽의 멤버로서 생애 최초의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며 영업 개시를 기다리고 있자니 갑자기 불안한 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낯가림이 심한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완전히 망쳐버리진 않을까?
초침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갈수록 긴장 때문에 현기증까지 느껴졌다. 그것을 눈치챈 마담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아마리, 어깨 쫙 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사근사근 웃으면서 상대방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돼. 괜찮아. 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마담은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첫째, 손님이 잔을 비우면 곧바로 술을 따른다. 둘째, 담뱃불은 호스티스가 켜고 재떨이에 꽁초 4개비가 쌓이면 교체한다. 셋째, 대화의 포인트에서는 약간 과장되게 손님을 지켜 세운다. 이것만 명심해, 알았지? 나는 속으로 그 3가지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손님을 동반한 호스티스들이 차례차례 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 사장님, 어서오세요. 마담은 활짝 웃으면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솜씨로 손님을 앉힌 뒤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아마리, 야마사키 씨 자리에 보조로 붙어 하고 말했다. 내 이름이 불리자 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리에는 고급스러운 슈트에 품이 있는 초로의 남자와 그 접대 상대로 보이는 2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자리로 가서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아마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는데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초짜라고 비웃지 않을까? 호스티스는 각각 자신을 지명해 주거나 동반이라 하여 미리 약속을 정해서 함께 가게까지 동행하곤 하는 스폰서가 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우드컨이 앉아있으니 그 손님의 담당 호스티스가 오늘 막 들어온 나를 손님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손님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호스티스들 틈에 생뚱맞게 끼어 있는 나를 그저 한번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뭐야 얘는 하고 툴툴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심코 속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물론 손님들은 다들 신사적이라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시종일관 분위기는 온화했다. 나는 무조건 생글생글 웃으며 좌중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기만 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담이 일러준 3가지 규칙일 뿐이었다. 빈잔을 집어들어 표면의 물방울을 손수건으로 닦고 술을 따른다. 손님이 담배를 꺼내면 재빨리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대화의 포인트에서 약간 과장되게 액션을 취한다. 잔, 재떨이, 리액션, 잔, 재떨이, 리액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초조했다. 손님의 이야기에 신경 쓰다 보면 잔이 빈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설령 눈치챘더라도 손을 뻗으려 하면 이미 선배 호스티스가 잔을 채우고 있었다. 평소에는 행동이 굼뜬 터라 담뱃불을 붙이는 타이밍에서도 재떨이를 교체하는 속도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선배 호스티스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들은 사방에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배려는 물론이거니와 겉으로는 조금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나는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이 일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리액션 뿐이다. 대화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분위기 파악을 하는 데 집중하자. 단지 이 시간 자체를 즐기기 위한 대화, 조크와 유머가 끼어드는 그 포인트에서 웃거나 어울리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자 차츰차츰 손님의 반응이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호스티스 데뷔 첫날 정신없이 4시간을 훌쩍 흘러간 것이다.
그 사이에 대체 몇 테이블을 돌았던가 머리가 어지럽고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날이 이렇게 끝났다. 나는 빈방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마담과 다른 호스티스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가게를 나와 전철에 올랐다. 늦은 시간인데도 전철은 북적북적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와서 꽂혔다. 옷차림은 평범하고 수수한데 머리 모양이며 화장은 너무도 튀었던 것이다. 제발 아는 사람에게 들키지만 마라.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석진 출입문에 몸을 잔뜩 기댔다. 창에 비친 내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새김질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하루였다. 뒤 11개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나만의 카운트다운으로는 앞으로 11개월이 남은 셈이다. 이제 가게 분위기도 조금씩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의 수다를 엿들으며 긴작 클럽 호스티스의 세계 그리고 마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클럽 사활을 수십 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마담은 언제나 세상사에 통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살짝 푼숙기가 있는 귀여운 캐릭터였다. 그녀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략 60쯤은 된 것 같다고 한다. 그 연배치고는 등을 항상 꼿꼿이 펴고 언제나 쇼트커트에 기모노 차림 등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흰 기모노 차림은 마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다른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할 때 알았던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온다. 이제는 다들 사회 원로급이 되어 연금 할인으로 잘 부탁한다. 내년에 못 올지도 모른다 하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곤 한다. 마담이 긴자에 자기 가게를 낸 것은 20대 초반. 당시 긴자의 마담 중에서는 최연소였기에 가히 전설적인 인물로 불렸다고 한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도 무성했다. 주로 아이가 있다거나 젊은 시절 유부남과 불같은 연애를 했다거나 혹은 여배우 지망생이었다는 얘기들이다. 마담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 사화는 화기애애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중급 클럽이지만 그래도 역시 긴자 클럽이라 자리에 앉기만 해도 기본이 3만엔이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기세 좋게 비싼 술을 주문한다.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돈 뭉치를 보며 나는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여러 손님들을 대하면서 나는 차츰 3가지의 규칙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호스티스들의 눈치나 배려, 씀씀이에는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담이 나를 따로 불렀다. 어때? 해볼만해? 솔직히 아직은 선배들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제가 워낙 둔하고 재능도 없어서.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에? 아마리, 손님들이 왜 클럽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 그건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서비스. 내가 더듬거리자 마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평생 이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다면 그건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거야. 낮 동안에는 그걸 인식할 겨름이 없지만 밤이 되면 절실히 와닿게 마련이지. 미녀들의 웃음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 값비싼 양주는 소품에 불과해. 능숙한 서비스도 역시 소품이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메아리인 것 같아. 솔직히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런 얘기를 구태여 따로 불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마담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었다. 다른 호스티스들을 보면 정말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미세한 리듬을 능숙하게 이끌 수 있고 교섭을 필요로 하는 대화의 테크닉도 놀랍다. 말주변이 없는 나로서는 그들을 따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리가 거듭될수록 손님들과의 대화 사이에서 어떤 빈 공간이 느껴졌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채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 때일수록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더욱 커졌다. 나는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었다. 무리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회사의 회식 자리나 회의 때 혹은 휴게실에서 잡담을 나눌 때마다 나는 아무도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접속해 성공하면 마담이 했던 말처럼 메아리가 울리지 않을까? 그때부터 나는 경청에 전념하기로 했다.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잔뜩 기울이고 전체적인 맥락만 파악하면 적어도 분위기 깨는 신세는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담이 가르쳐준 대로 대화의 포인트에서 약간 과장된 게 손님을 치켜 세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담이 가르쳐준 대로 대화의 포인트에서 약간 과장된 게 손님을 치켜 세우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대화의 포인트란 한 문장이 끝나는 지점, 즉 마침표를 찍는 곳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볍게 맞장구를 친다. 그리고 약간 과장되면서도 티나지 않게 칭찬하거나 치켜 세운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워 머뭇거리기 일쑤였지만 요령을 터득한 뒤로는 점점 즐거워졌다. 치켜 세울 때는 철저히 치켜 세워야 한다. 평소라면 전혀 하지 않을 법한 과장된 리액션으로 멋져요, 끝내줘요, 어머나 세상에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간혹 조금 오버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손님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놀라울 정도였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완전 숙맥인데다가 낯가림도 심한 내가 이런 리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재능을 이제야 발견한 건 아닐까? 칭찬을 잘하는 재능도 재능이라면 말이다. 칭찬을 잘하는 재능도 재능이라면 말이다. 사실 미인도 아니고 스타일도 엉망인데다가 말주변도 없고 도무지 내세울 게 하나 없는 내가 여기서 잘리지 않고 계속 일하려면 없는 재능이라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었다. 그런 각오로 발버둥 치다 보니 잘 들어주고 성의껏 칭찬하는 재능 아닌 그런 각오로 발버둥 치다 보니 잘 들어주고 성의껏 칭찬하는 재능 아닌 재능이 발굴된 것이다. 물론 그런 재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진심 어린 경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덕분에 내가 앉은 자리는 썰렁 단계를 지나 점점 흥겨운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약점도 의외로 쉽게 극복되었다. 손님들은 내게 술을 권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클럽 사화에서도 아마리를 찾는 손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마담이 했던 이야기를 새삼 떠올렸다.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지속적인 당당함은 자기 무대에서 나온다. 뒤 10개월. 불볕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낮과 밤을 달리하고
회사 생활과 호스티스 생활을 병행하는 이중 생활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다. 다만 클럽 동료들과의 관계만큼은 아직 엇박자였다. 특히 레이나와의 관계가 가장 껄끄러웠다. 클럽 사화에서 일하는 25명의 호스티스들은 나이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이었고 각자 복잡한 사정을 품고 있었다. 나는 이곳의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만 호스티스 중에는 가게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거나 여기서는 원하는 손님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다른 가게로 옮겨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돼 그만두는 사람도 꽤 있었다. 반면에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레이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레이나는 나보다 3살 위의 선배였다. 마담에 버금갈 만큼 존재감이 있고 호스티스 일에도 능숙해서 처음 온 손님들은 종종 새끼 마담으로 착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클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언제나 마주치면 볼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애가 여긴 왜 와? 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곤 했다. 하긴 클럽의 모든 호스티스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레이나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겉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기분은 나빴지만 사실 나로서는 아무런 변명거리도 스스로 변호할 만한 최소한의 무기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선배 호스티스의 보조로부터 손님을 맞았다. 인사를 하자마자 성깔 있게 생긴 젊은 손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호통을 쳤다. 얜 뭐야? 마담! 당장 다른 애로 바꿔! 나는 가슴 속에서 뭔가 쿵 내려앉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란 인간은 이 세계에서 3류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쯤이야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빤히 얼굴을 보며 직접 그런 말을 하다니 엄청난 충격이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대기실로 돌아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살며시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그냥 흘러들어. 어딜 가나 저런 손님은 있기 마련이야. 힘내.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레이나였다. 아, 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사이 레이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일은 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나도 친구란 걸 얻었기 때문이다. 레이나는 내 주변을 소리 없이 맴돌면서 알게 모르게 나를 걱정하고 신경을 써주었다. 내가 손님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마담에게 혼난 날이면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괜찮았니? 라고 꼭 전화나 문자를 보내곤 했다. 짓궂은 손님이 무리한 요구라도 할 때면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와 유연한 솜씨로 방어벽을 쳐주기도 했다. 그런 레이나의 행동에 처음엔 적잖지 당황했다. 지금껏 내게 그렇게 신경 써준 사람이 없기도 했거니와 누구보다 나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레이나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궁금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 이유를 레이나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엔 기가 막히고 다음엔 안쓰럽고 또 그 다음엔 너무 열심히라 그냥 친구가 돼주기로 했지 뭐. 그게 다였다. 솔직히 나는 남들과 엮이는 것도 싫어하거니와 괜히 남일에 참견하는 사람과는 아예 거리를 두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레이나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눈물 날 만큼 기뻤고 그 힘으로 긴자의 호스티스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음을 열고 보니 레이나는 아주 시원시원한 여장부 스타일이었다.
게다가 의리도 있어. 한번 마음에 든 사람은 철저히 챙기고 소중한 가족처럼 보살펴준다. 가끔 휴식 시간이 생기면 난 어김없이 그녀 곁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난 2아이를 키우고 있어. 레이나가 말했다. 그녀는 2살, 3살 난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었다. 레이나 본인도 그런 엄마에게서 자랐다고 한다. 술집을 하던 엄마는 남자에게 쉽게 의지하는 타입이라 돈과 먹을 것만 챙겨두고 나가서는 몇 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일도 종종 있었다. 남자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아 한 번은 흉기를 든 남자가 집으로 쳐들어온 적도 있었단다. 그런 이야기를 레이나는 마치 드라마 줄거리 이야기하듯 천연덕스럽게 들려주었다. 가족이란 건 말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질긴 끈 같은 걸로 단단히 연결돼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거든. 가족이든 친구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인생이란 게 비극으로 치닫게 돼. 레이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도, 그들 모두 마치 가족처럼 결속력이 강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녀 스스로 남보다 절실히 가족이라는 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아말이,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어느 날 레이나가 불쑥 물었다. 나는 약간 난감해하다가 비밀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라스베이거스라고 말했다. 그러자 레이나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난 고향 바닷가에다 음악 카페 차리는 게 꿈이야. 카페 겸 레스토랑 말이야. 주방은 아주 커야 해. 왜냐하면 대식구가 함께해야 하니까. 대식구? 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죄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멋지지? 아말이, 너도 초대할게. 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쾌활하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보면 사람의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흔해 빠진 이야기가 새삼 와닿는다. 레이나 덕분에 서먹서먹했던 동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 중에는 치카 같은 별종도 있다. 그녀는 여자인 내가 봐도 반할 만큼 몸매도 늘씬하고 얼굴도 예뻤다. 게다가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요조숙녀 같은 분위기마저 풍겼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실제로 고베 출신의 대단한 집 딸이었다. 치카는 손님이 권하는 술을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다. 정말 잘 마신다. 게다가 엄청난 독서가였다. 나도 책을 꽤 읽는 편이라 생각했지만 치카의 풍부한 지식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치카가 인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개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마담도 그런 치카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정말이지 치카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치카의 손님이 방문하면 그 옆에 보조로 붙거나 레이나의 손님 옆자리에 치카와 나란히 함께하곤 했다. 그렇게 셋이 손님을 맞는 날은 모두가 파티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치카는 분위기도 잘 읽고 지식도 풍부해서 어떤 화제든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곤란할 때면 그렇지 치카? 하며 말을 넘기곤 했다. 그러면 치카는 절대 아는 척하지 않고 지식을 과시하는 일도 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때론 아는 것도 모른 척 해가며 손님에게 공을 돌릴 줄도 알았다. 나는 가끔 그녀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감탄스럽게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쌍둥이 남자 손님 2명을 데려온 적이 있었다. 우리는 입을 모아 정말 똑같아 를 연발했다. 하지만 치카마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놀랐지만 쌍둥이 손님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린 어딜 가나 똑같다는 말을 기가 닳도록 들었지. 그런데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새삼 개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군 그래.
치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요조 숙녀가 어쩌다가 긴자의 호스티스가 되었는지 나는 늘 의아했다.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레이나에게 물었더니 아마 연극에 빠지는 바람에 가족들과 소원해진 모양이야 라고 했다. 치카는 지금도 버는 족족 연극 활동에 쏟아붓고 있는 모양이었다.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극단을 꾸려나가다 보니 정작 본인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긴자에서 잘 나가는 호스티스라면 월세가 10만 엔이나 되는 호화로운 고급 맨션에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치카는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치 연극만을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 그런 치카가 어느 날 나를 초대했다. 아마리, 내 무대 보러 오지 않을래? 반가운 제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빠져들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휴일, 나는 나카노의 소극장 객석에 앉아 치카의 연기를 숨죽이고 지켜봤다. 그녀가 맡은 배역은 주인공의 상대 역인 악역이었다. 늘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그 선한 얼굴이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해버렸다. 자기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치카에게서 나는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랑 상관이 없었다. 그저 그토록 몰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가 나는 진심으로 부러웠다. 어땠어? 공연이 끝나자마자 치카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분장이 지워진 그녀의 얼굴은 다시 내가 알던 치카로 돌아와 있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정말? 기분 좋다. 치카의 뺨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러고는 단원들하고 뒤풀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게에서 만나? 하며 서둘러 분장실로 되돌아갔다. 나는 치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치카한텐 자기 무대가 있구나. 호스티스들은 저마다 화려하게 살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열기 위해 대부분 투잡으로 일을 한다. 나 역시 낮엔 파견 사원, 밤엔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지만 치카처럼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 아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일 모두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화려한 마지막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솔직히 라스베이거스 행 역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한시적이다. 나에게 그 다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1년짜리 시한부 에너지인 셈이다. 하지만 치카는 그렇지 않다. 늘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힘은 연극이라는 인생의 목적과 호스티스라는 수단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다. 바닷가에 아름다운 음악 카페를 꿈꾸는 레이나의 힘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무대를 가진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지속적인 당당함,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다. 외톨이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무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톨이인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에 가겠다는 집념은 변함없지만 솔직히 그들이 너무 부럽다. 사람들은 긴 학창시절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운다. 수없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올리고 많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도 대부분 인생의 수단을 갖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은 가르쳐주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 만일 텔레비전 화면에 라스베이거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나마 지금 같은 시간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두려움은 사라진다. 뒤 9개월. 어느 날 마담이 내게 말했다. 아마리, 그 드레스 너무 뚱뚱해 보여.
자긴 원래 뚱뚱하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이는 옷으로 골라봐. 그리고 그 구두 말이야. 약간 높은 걸로 바꾸는 게 어때? 기가 팍 꺾였다. 뚱뚱한 여자가 면전에서 뚱뚱하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신뢰를 넘어 너무도 잔인한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댄다. 특히 마담은 더욱 그렇다. 이해한다. 왜냐면 마담에게는 호스티스는 일단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게를 지탱하는 호스티스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기뻐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고개를 젓는 게 당연하다. 마담은 내게 볼에 뭐 묻었네? 하는 식으로 너무 뚱뚱해 보이잖아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 그것 말고도 마담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내게 직언을 해준다. 파운데이션 꼼꼼히 발라 들뜨면 보기 싫어. 립스틱은 좀 더 선명한 색을 골라봐. 그렇게 칙칙한 색을 바르면 상대방 기분마저 칙칙해지잖아. 엄마한테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을 여자의 시선으로 일일이 지적해주는 마담이 가끔은 너무도 자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담뱃불 붙일 때는 손님이 눈부셔 하지 않게 한 손으로 불을 막고 다른 손으로 불을 붙이도록 해. 웃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손을 입 근처에 대고 우아하게 웃어. 물론 그 모든 세심함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의 일부인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매 순간마다 꼼꼼히 지적해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다른 곳에서라면 평생 자각하지 못할 것들을 나는 마담에게서 아주 많이 배우는 셈이다. 경력이 많은 호스티스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담의 충고를 귓전으로 흘려듣기도 한다. 하지만 나 같은 초짜는 뭐든지 예 하고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마담은 용모도 처지고 술도 못 마시는 전혀 긴자의 호스티스 같지 않은 나를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애쓴다. 그래, 새 드레스랑 구두를 장만해야겠어. 날마다 눈부시게 예쁜 여자들의 패션과 화장을 가까이에서 봐온 터라 나도 점점 눈이 높아지고 있었다. 처음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 샀던 드레스는 세련 따위와는 정말 거리가 먼 옷이다. 내가 봐도 확실히 뚱뚱해 보였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휘감은 여러 호스티스들 틈에 서면 너무 생뚱맞아 보였다. 이래선 곤란하다. 마담도 언젠가는 정나미가 떨어져 아마리 내일부터 쉬어 라는 말을 하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 마담 눈 밖에 나서 잘린 호스티스들도 여러 명 있었다. 마담의 말투는 온화하지만 토를 달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 마담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경영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계속 긴자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옷을 장만해 둬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9개월 안에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계획했던 대로 돈을 모으려면 호스티스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자면 드레스며 구두며 자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계획한 라스베이거스 일정은 7일이며 경비는 200만 엔이다. 거기서 원 없이 호화롭게 보내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자금을 불려야 한다. 밤낮으로 일하고 지출을 최소화해도 현재 통장 잔고는 아직 30만 엔을 못 넘기고 있다. 나는 초조했다. 앞으로 9개월 안에 최소한 170만 엔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 상태론 불가능하다. 하루 3끼와 원룸 유지 비용은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고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 며칠 동안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메구미가 말을 걸어왔다. 치카의 극단 후배인 메구미 역시 배우의 길을 걷고 싶어한다. 그녀는 언제 어떤 역할을 맡아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공부하고 있었다. 나보다
3살 아래인 26이지만 레이나처럼 그녀 역시 싱글맘으로 생활을 위해 밤에는 호스티스 일을, 낮에는 댄스 스쿨에서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메구미는 내게 수지 맞는 아르바이트를 알려줬다. 수지 맞다는 대목에서 나는 잔뜩 구미가 당겼다. 어떤 일인데? 설마 불법 같은 건 아니겠지? 누드 모델이야. 누드 모델? 옷 벗는 그 누드 모델? 응. 미대생들 앞에서 나체로 포즈만 취하면 돼. 미술계에는 모델 전문 에이전시가 있는데 메구미도 그거 소속이라고 했다. 꽤 짭짤한 아르바이트야. 2시간에 1만엔. 해볼래? 나더러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으라고? 못해. 죽어도 못해.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왜? 왜라니? 나는 그녀가 왜 하고 천진한 눈빛으로 물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창피해. 그러자 메구미는 타이르듯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여자 몸을 보러 오는 게 아니야. 나체를 모티브로 데센 기술을 연마하려는 것뿐이라고.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메구미처럼 몸매가 좋다면 모를까 나조차도 쳐다보기 싫은 이런 몸을 사람들 앞에 죄다 드러내놓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너야말로 몸매도 늘씬하고 얼굴도 예쁘지만 난 비너스가 S라인이디? 무슨 소리야. 누드 모델은 의외로 통통한 사람이 인기가 좋아. 정말? 의외였다. 모델은 당연히 늘씬해야만 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너 같은 체형이 더 수요가 많기도 해. 그리고 그게 말이야 처음엔 죽기보다 싫겠지. 하지만 하다 보면 재미도 있거든. 그녀의 태평스러운 웃음을 보고 있자니 왠지 저항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런 체형도 필요로 할까 하는 호기심마저 생겨났다. 한번 해볼까? 해볼래? 머뭇머뭇 쭈뼛쭈뼛 한참 망설이다 나는 작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구미는 생긋 웃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 놓을게. 메구미가 나간 뒤에도 내 가슴은 쉴 새 없이 콩닥거렸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날이다. 아, 말도 안 돼.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거의 매일같이 생전 처음이라는 말을 달고 살 만큼 낯선 경험들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누드 모델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메구미한테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를 못한 채 기어코 디데이를 맞았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좁은 집에서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다.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간 딸이 호스티스와 누드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 분 모두 기절해버리지 않을까?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래도 왠지 스스로 완전히 떳떳해지기는 힘들다. 나는 우울한 심정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문화센터로 향했다. 200m도 채 안 되는 길이인데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가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 메구미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야. 아무래도 누드 모델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자. 가서 메구미한테 100배 사죄하자.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내 눈앞에 크로키 교실이라고 적힌 간판이 떡하니 나타났다. 아, 기어코 와버렸구나. 나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한 걸음이 문제다. 여기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과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느닷없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라던
닐 암스트롱의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과연 지금 내가 디디게 될 한 걸음이 내 운명의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 쓸데없는 감정 따윈 집어치워.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단지 옷을 벗고 서 있기만 해도 1만 엔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머릿속에 휘휘찰랑한 라스베이거스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화려하게 돈을 뿌리는 내 모습을 그려본다. 가슴이 설렌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담한 기운이 불긋불긋 솟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문을 열었다. 교실을 연상케 하는 30평 정도의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판자를 붙인 바닥에는 흰 캔버스를 올린 이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앞에 앉아 대기 중이던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끼며 교실 옆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허둥지둥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빈방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을 외면한 채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알몸뚱이가 되는 건 금방이었다. 사무실에서 일러준 대로 속옷을 느슨하게 입은 덕분에 몸에 속옷 자국은 나 있지 않았다. 나는 벌거벗은 채 문틈으로 교실을 엿보았다. 성별도 연령도 제각각인 학생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진지한 얼굴이었고 희죽대거나 장난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수줍어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은 진지한 분위기였다. 그 순간 내가 쭈뼛쭈뼛하게 글수록 나도 학생들도 민망해질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이빙 선수가 겁을 먹으면 공포의 지배당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듯이 이런 일은 순간적인 담력을 필요로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한 목욕탕으로 들어가듯이 사뿐사뿐 걸었다. 잘 부탁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한 뒤 흰 천이 걸린 높은 단 위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이런 일 아주 익숙해요 라는 듯 새침한 표정으로 두 손을 머리 뒤에 대고 허리를 꼬아 등줄기를 휘게끔 동작을 취했다. 나한테 이런 배짱이 있었나? 솔직히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적막한 공간 속에 멈춘 듯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 나는 사각사각 학생들의 연필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절박함? 인생의 막판에 이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는 거구나. 울퉁불퉁 지방덩어리인 뱃살, 고스란히 드러난 치부. 하지만 그런 나를 어느 누구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나체의 여성이 그곳에 있는 게 당연하다듯 모두들 캔버스에 머리를 박고 대생에 여념이 없다. 두려움이란 건 어쩌면 투명한 막에 가려진 일상일지도 모른다. 그 투명막을 뚫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치도록 무섭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또 하나의 평범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또 하나의 평범한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불과 15분 전만 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건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이 많지 급속도로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하긴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서양 누드화 주인공들도 다들 나처럼 풍만했었지. 사실 풍만과 펑퍼짐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 나는 뻔뻔스러워지고 있었다. 다시 몇 분이 흐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좋아, 나체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게임 오버다. 다시 몇 분이 흐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좋아, 나체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게임 오버다.
하는 여유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누드 모델의 진짜 고충을 모르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려고 시계를 봤더니 겨우 10분이 지났을 뿐이었다. 어라? 벌써부터 몸이 곳곳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다. 들어 올릴 팔과 휘어진 등이 뻐근하게 아파온다. 평소에 단련이 안 된 대가가 기초 체력마저 형편없다 보니 점점 고통이 심해졌다. 평소에 단련이 안 된 데다가 기초 체력마저 형편없다 보니 점점 고통이 심해졌다. 나는 같은 포즈를 계속 취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비로소 깨달았다. 땀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어깨라도 살짝 비틀고 싶지만 모델은 한 번 포즈를 정하면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나는 눈싸움을 하듯 시계를 보며 휴식 시간까지 앞으로 몇 초인지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이렇게 어려운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닌데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드디어 15분이 지나고 휴식 신호가 울렸다. 나는 곧바로 손을 내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물에 푹 잠겨있다가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된 느낌이었다. 팔과 등이 욱신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이번엔 좀 더 쉬운 포즈를 취해야지. 하지만 어떤 포즈든 15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란 너무 괴로운 일이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포즈를 취했을 때도 여전히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하지만 아마추어 티가 날까봐 애써 냉정을 유지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동안 고행 같았던 2시간이 모두 끝났다. 대기실로 돌아와 옷을 입을 때까지 내 몸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 속옷 후크를 잠글 수 없을 정도였다.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구나.